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서는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시소를 아시나요? 로 정해봤습니다. 그 놀이터에 있는 시소 말하는 건가요? 예,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르는 분은 별로 안 계실 텐데요. 예.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시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 그 놀이기구 시소는 아니고요. 예. 대전시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인터넷 플랫폼 대전 시소를 뜻하는 겁니다. 이 대전시의 소식이다 이런 줄임말인가 보죠? 그 시소가 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무게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책 토론을 좀 활발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중의적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큰 호응을 얻자 대전시에서도 이를 좀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전시소 홈페이지에 가서 그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낀 문제를 제기하고 또 무언가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30일 안에 그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으면 대전시청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뒤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300명 이상의 공감, 그러니까 좋아요를 300개 이상 얻으면은 공식적으로 토론할 그 의제 후보가 되고요. 또 이제 온라인 토론장에서 참여 인원이 3,000명 이상이 되면은 대전시장이 직접 답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하고 거의 같네요. 네, 그 흐름은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원수에는 차이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네네. 예.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전의 현실에서 이 300명, 30명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큼 가능할까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이 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다음에 형태는 벤치마킹이 잘 된 것 같은데 그 의견 하나 올렸는데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이제 해당 부서에 답을 한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전 시소가 아닌 그 대전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언가 이제 질의하거나 제안했을 때 그 글 조회수가 30명이 넘어야만 답변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바로 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대전시소에서는 조회수도 아닌 그 공감수로 30명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를 거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예. 대전시에 건의하는 것은 주로 민원사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사항은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즉각적으로 또 답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 게시판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 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청와대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니까 여기저기 해도 안 되는 그런 민원을 올리는 곳이므로 좀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대전시 관련 민원은 그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도를 끈다는 게 애초에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또 홍보 부족으로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월 22일에 운영을 시작한 대전시소 시민 제안 코너에 올라온 제안은 지난주까지 116건으로 하루 평균 1.8건에 불과했고 또 관련 부서 답변을 받은 제안도 7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대전시소에 좀 들어가 봤는데요. 실제 보니까 시민 토론 제안 첫 페이지에 8개 제안 중에 6개는 공감이 아예 없었고 2개만 그 공감을 각 하나씩 받은 그런 실정이니까 참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는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만 이런 거 할 때는 좀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그 대전시는 추경 예산을 세워서 그 하반기부터는 그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도 하고 또 시민을 직접 찾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는 아무리 홍보를 해서 알려도 시민들이 과연 참여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비싼 돈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정작 시민들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흔히들 이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면 시민들의 그런 여론, 의견 이런 부분들은 뭐 직접 다 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꾼 3탄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결국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검찰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그 박수범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조합장 선거 관련해서 뭐 문제점 그리고 또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번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예, 이 선거 과정에 참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박수범 조합장은 총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박 조합장은 자신을 고발한 그 조합원을 무고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덕농협 측은 그 박 조합장의 혐의가 입증될 때까지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회덕농협은 이번 일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난 3월에 열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그 김영국 조합장이 당선됐었는데 당시에 그 박수범 조합장도 출마했다가 낙선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 김영국 전 조합장은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조합장에서 자진 사퇴를 했었고 예. 이후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주위에 좀 충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박수범 조합장이 다시 출마해서 과반이 넘는 득표로 당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보궐선거까지 해서 다시 조합장을 뽑았는데 또 선거법으로 구속이 됐다. 이거 뭐 이 지역에 있는 회원들은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수범 조합장은 회덕농협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이미지 쇄신을 단행하고 그 회덕농협을 믿음과 신뢰로 환원하고 조합원을 섬기는 조합장이 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혔던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 선거법 위반으로 본인은 구속됐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제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고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했으니 이런 게 과연 이미지 쇄신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환원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박수범 조합장은 정치인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키워드를 꾼이라고 정해봤는데요. 그 박수범 조합장은 대덕구 의회 의원, 대전시의회 의원, 그리고 대덕구청장을 지낸 정치인입니다. 물론 정치인의 넓은 인맥과 경륜으로 지역 농협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역 농협은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은행과 같은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회덕농협은 자산 규모가 무려 8천억 원이 넘는 거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관련 전문성도 무척 이제 중요한 요소겠죠. 근데 과연 이런 곳의 수장으로 그 낙선한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1억 넘는 연봉 받고 고급 전용 차량과 기사 제공 받고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정말 그 지역 농협 조합원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 농협을 포함한 이 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좀 면밀히 들여봐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서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경례로 정해봤습니다. 경례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얼마 전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모은 중학생이 있죠. 예. 바로 계룡중학교 양예빈 학생인데요. 육상 선수인 양예빈 학생은 그 전국 소년체전 계주에서 한참 앞서 있는 다른 선수들을 추월하는 것도 모자라 격차를 한참 벌리면서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던 장면이 유튜브를 통해 퍼지면서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 예. 영상 보셨죠? 혹시? 예, 네. 봤습니다. 화제 영상이었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하던데요. 예, 눈으로 보고도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레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양예빈 선수가 그 29년 만에 한국 여자 중학생 400m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그 종전 최고 기록은 1990년 김동숙 선수가 세운 55초 60이었다고 하는데 어제 대회에서 양예빈 선수는 그 55초 29를 기록해 무려 이제 0.13초를 앞당겼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요. 압도적이더군요. 다른 선수들의
비해서 월등한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점은 이 양예빈 선수의 그 성장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예. 이번 기록은 작년에 세운 자신이 세웠던 최고 기록보다 무려 2초 22나 단축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세운 기록으로 양예빈 선수는 18세 이하 아시아 400m 기록에서 랭킹 7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더 대단한 점은 양예빈 선수 기록 앞에 위치한 6명의 아시아권 선수들이 모두 고등학생인 반면 양 선수는 아직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뭐 양예빈 선수 얘기로 키워드를 경례로 잡았는데요. 네. 왜 키워드가 그럼 경례입니까? 예, 그런데 좀 이 뉴스를 이제 어제 보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오늘 키워드를 경례로 정해봤습니다. 예. 양예빈 선수가 우승한 뒤 이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금메달을 받아서 목에 걸고 시상대에서 시상자와 함께 1, 2, 3위 한 선수들이 나란히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왔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수상을 했던 모든 학생들이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이제 국회에 대한 경례도 아니고 그냥 기념사진 찍는데 거수 경례를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 거수 경례 문화가 있긴 있었었죠. 아나운서께서도 하셨었죠, 거수 경례. 저도 학교 다닐 때 교련 시간이 있어서요. 네네. 예, 거수 경례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일제 강점기 있고 군사 문화 그리고 지나친 이제 권위주의의 잔재란 이유로 이제 학교에서는 거수 경례 문화가 사라진 지는 꽤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일부 학교나 운동부에서는 아직도 이 거수 경례 문화가 남아 있나 봅니다. 제가 경례를 좀 살짝 찾아봤었는데요. 일단 예. 경례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사하는 일로 군사 상급자나 국기 등의 경의를 표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오른손을 펴서 이마 오른쪽 옆 또는 가슴에 대는 행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요즘은 거수 경례 군인들 아니고서는 잘 하질 않고요. 또 제복을 입지 않으면 당연히 거수 경례는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복 말씀 잘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육상 선수들의 유니폼도 일종의 제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아직 15살 여중생들이 시상대에서 거수 경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왠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학교나 운동부에서 좀 이런 권위주의적 군사 문화의 잔재는 이제 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그냥 퍼포먼스 차원에서 거수 경례를 했다면 네. 그거는 다르게 또 다른 각도로 봐야겠습니다만 이거를 강요하거나 또 강제했거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거수 경례를 했다면 우리 학교의 이 군사잔재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화면에서는 퍼포먼스는 이렇게 메달을 2로 깨무는 장면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있었고요. 근데 1, 2, 3등 한 모든 학생들이 거수 경례를 딱 동시에 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육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사후에 다시 한번 취재를 해서 좀 명확하게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빨간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지난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시도별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이 나란히 이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실적에 대해 종합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교통 관련 시설 개선, 그다음에 홍보, 교육, 단속 등을 나타내는 실적 부문 6개 항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교통문화 지수 향상률 등을 나타내는 효과 부문 6개 항목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평가 결과 8개 특광역시 그룹에서 대전은 종합점수 77.9점으로 꼴찌, 세종은 0.1점 높음 78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예. 그리고 이제 충남은 도그룹 9개 도그룹에서 73.6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모두 최하위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불명예스러운 점수입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각 그룹별 1위와의 점수 차이도 꽤 큰 편인데요. 8개 특광역시 중 1위를 차지한 게 광주인데 90.9점을 받았다고 하고, 도그룹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게 전남인데 90.2점을 받았다고 하니까 1위와의 격차도 10점 이상이나 되는 것입니다. 예. 글쎄요, 이게, 점수도 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꼴찌니까 점수가 전반적으로 다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예. 좀 이제 더 문제인 부분들을 좀 보면은 대전은 그 위험도로 등 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한 개선 사업, 보행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 그 시설 개선 실적에서 3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얼마나 낮은지 좀 체감하시기 어려울 테니까 그 1위인 광주와 비교해 보면은 광주는 8.7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전은 그 약 38%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 예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교통 안전 관련 시설 개선이 근데 대전이 33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반면 광주는 8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예. 예산에서도 2배가 넘게 차이 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행정에 대한 의지, 철학 이런 부분도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한 이제 교통 안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그 보도자료 배포 건수도 대전은 11건으로 이제 전국 평균 35건에 크게 못 미치고요. 충남은 더 심각해 보이는데 아까 그 지수의 점수는 2.9점이라서 1위인 강원에 비교해 봤을 때 11%에 불과하고 보도자료 배포 건수 역시 5건으로 전체 평균인 36건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산이 안 들어가는 곳에서도 이렇게 일이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거죠. 예. 뭔가 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도 그룹별 평균보다 낮았었고 교통사고 감소 목표 대비 달성률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행정 당국들이 그 지역민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남 수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받은 사랑 나눠주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참 좋은 말인데요. 네, 말은 좋죠. 예. 그 충남 천안에 있는 4년제 그 백석대학교와 그 전문대인 백석문화대 그리고 이제 서울 서초에 있는 백석예술대에 대해서 교육부가 다음 달 12일부터 동시에 이제 종합감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다 같은 재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같은 재단의 3개 대학을 한꺼번에 동시에 감사한다.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서울에 있는 백석예술대는 지난 2014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모은 270억 원을 들여가지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이제 강의용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석예술대가 2016년 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건물을 당시 시세보다 80억 원 가량이나 그 싼 값에 그 180억 원 가량에 이제 백석대에 넘겼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백석대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다시 이제 종교재단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물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기독교 재단의 본부로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가지고 수업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그 2년 만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으로 이제 종교재단의 그 소유가 됐다 이런 것입니다. 예. 일련의 과정들이 전혀 이 상식적이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예. 이게 그냥 넘긴다고 해서 넘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래가 모두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던 사항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당시 교육부 사립대학제 그 제도 과장이 이제 모든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허가해준 그 담당 과장은 이후 이제 교육부에서 퇴임을 한 뒤 백석대학교 교수로 또 채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 예. 이 문제가 불거지자 돌연 교수직을 또 사임했다고 합니다. 예. 뭔가 이제 검은 커넥션에 이런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군요. 네, 흔히 교피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교육부는 이 3개 대학에 대해 2주에 걸쳐서 27명을 투입, 법인, 입시, 학사, 인사채용, 회계, 시설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학교의 비위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여기 있는 학교 이 3개는 학교법인은 사실은 2개입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법인,
백석대학교가 천안에 있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학교법인 서울백석학원이 백석예술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인과 학교를 설립하고 또 지휘하는 인물은 장종현 총장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같은 재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장종현 총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내체육관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6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은 지 2017년 8월부터 다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 총장을 맡고 있다가 뭐 오늘 오후에 이제 그 얼마 전이죠. 방금 전에 예. 백석문화대 총장직에서는 물러났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이 사학재단의 비리,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사학재단 혼자만의 이런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 교육당국하고 검은 거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백석대학교 그 텔레비전 광고에 그 인자한 모습의 장종현 총장이 그 학생 등 발을 이게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 학생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그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다. 뭐 이런데 백석대학교가 이런 거를 실천하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백석대학교에서는 유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한 그 잘못을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또 잘못을 고백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백석쿰 캠프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학생들보다 그 백석대 관계자들이 먼저 이 캠프에 참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진짜 1,400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얼마 전 허태정 대전시장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 및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좀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우선 허 시장은 그 3천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돔구장은 현재 대전시의 재정상 불가능하니까 그 향후 돔구장으로 증축이 가능한 개방형으로 해서 1,400억 원가량을 들여서 야구장을 신축한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베이스볼 드림파크 재정 계획을 살펴보면 돔구장 증축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한 비용 그 100억 원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즉 총 공사비 1,400억 원 정도에 이 비용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비용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1,500억 원 가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발표된 건설 비용이 좀 축소됐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재정 부담 이야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마 대전시장, 허태정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좀 보이는 게 줄어들 수 있을 만큼 줄여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추론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추정치 역시도 정확한 거는 아니며 그 또 재정 분담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비로 할지 시비로 할지 또 한화에서는 얼마나 부담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네, 우선은 국비, 시비, 뭐 하나이글스 부담이 이제 서로 분담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발표만 해놓고 어떻게 분담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초기에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이 시민들에게 좀 이런 정보를 공개를 했더라면 그런 비판의 목소리, 아쉬움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뿐만 아니라 이번 발표에서 그 신축 야구장에 좀 다양한 부대 시설을 만들어 그 시민들이 즐길 공간을 마련하겠다 뭐 이런 계획도 밝혔었죠. 예. 대표적인 게 뭐 스카이 서핑, 뭐 줄 없는 번지 점프라고 불린 이제 스케드 다이빙 같은 건데요. 그런 익스트림 체험 시설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추는 데에도 약 15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비용 역시 야구장 건립 비용에는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야구장 건립비하고는 별개의 비용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거는 보문산 개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야구장 건설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한 예산 규모라든지 그리고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 얼마나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 이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 딱 하나 짓는 금액만 1,400억 원가량인데 거기에 야구장에 뭐뭐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다 포함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제 새로운 야구장을 그 현재 한밭 종합운동장 자리에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몇 해 전에 그 우레탄 보수공사까지 한 지금의 멀쩡한 종합운동장을 부수고 그 새로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새로운 종합운동장 건설 비용만 해도 1,2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시 재정이 열악해서 3천억 원 가량의 동구장을 짓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1,400억 정도를 들여 추후 돔으로 증축 가능한 개방형 구장을 짓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돔 증축 가능하게 하려면은 시공비 100억 원, 그 다음에 야구장 부대 시설비 150억 원,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지어야 될 종합운동장 건설비 1,200억 원을 더하면은 거의 이제 3천억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시민들의 관심 사안이고 그리고 수건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뭐 시민적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해서 허태정 시장은 그 지역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 중 계획을 확정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과연 2달 안에 충분히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지 좀 미지수인 것 같고요. 너무 성과에 좀 쫓기지 말고 좀 더 큰 미래를 보고 다소 더디더라도 대전시 허태정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나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제대로 합시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시가 올해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막상 현장에선 그 배송 방식에 대한 불만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전시는 지난 4월부터 유성 푸드통합 지원센터를 통해 5개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로컬 푸드 식재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급식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곳에서는 온라인 선주문 등을 그런 시범 사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치를 한 번에 그냥 다 배달을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질되기 쉬운 채소나 과일 그리고 이제 육류나 생선류 같은 품목은 일주일 동안 신선도를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 예. 또 이게 이제 대량으로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보관하는 건 역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문 가능한 물품도 7개에서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식단 짜기가 어렵고 또 이제 배송 시간도 불규칙해서 급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예. 급식을 좀 더 잘해보자 해서 이런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재료를 운송을 하면 일주일 동안 또 어린이집이나 또 이 학교에서 식재료를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불평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유성 푸드통합 지원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센터는 행정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 그걸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 초창기라 이제 시행착오를 예상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 모든 개선점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역시나 예산이 문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부족이 만약에 예상되었다면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보다 좀 꼼꼼하게 들어봤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그런 이제 근시안적인 일처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못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일각에서는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를 없애고 그냥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돈으로 지원해줘라 이런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 식재료를 가지고 이른바 좀 장난을 친 폐해들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이 친환경 급식 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용론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 지원과 동시에 이게 이제 특정 집단의 이권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일단 질러로 정해봤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운서께서도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대전의 슬로건 이츠 대전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염홍철 전 시장으로부터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네.
예, 지금 까먹었습니다. 네, 잘 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예. 좀 이게 쉽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머릿속에 오래 남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참고로 이츠 대전의 I는 interesting, 그러니까 재밌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T는 tradition and culture, 그러니까 뭐 그 전통과 그 문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S는 science and technology, 그러니까 과학의 뭐 기술 도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좀 숨은 뜻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할까 약간 짜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요. 예.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 15년간 사용해온 이 대전의 브랜드 슬로건 이 대전의 그 교체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달 중으로 그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4천만 원을 들여서 그 공모를 진행해 당선작을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뭐, 이 도시 이미지를 위해서, 도시 브랜드화하는 차원에서 뭐 할 수는 있는 일이겠습니다만, 이게 꼭, 지금 현 시점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냐, 뭐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시 이미지는 일단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예.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뉴욕이죠. 그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 등으로 이제 침체에 빠졌던 1970년대 후반 그 뉴욕은 마약이나 폭력 등 그 각종 범죄가 난무하는 도시 이미지가 강했었습니다. 하지만 밀턴 글렌저스라는 그 그래픽 디자이너가 고안한 그 I love 뉴욕 이 이제 도시 브랜드로 이미지로 자리 잡은 후 뉴욕이라는 도시는 아주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밖에 런던의 철자에서 맨 뒤 ON만 이제 색깔을 달리해서 그 늘 깨어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런던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 그리고 이제 철자 중 OPEN, 즉 이제 열려있다는 뜻의 오픈 부분이 강조된 코펜하겐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도시들도 각자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고 있는데요. 뭐 부산은 국제영화제를 통해 이제 국제도시 이미지가, 그리고 이제 광주는 비엔날레를 통해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가, 그리고 제주는 관광도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잘 알려야 할지 좀 정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잘 담겨져야 되는데, 이거 만들고 뭐 또 금방금방 바꾸고 이러면 그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브랜드 이미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이란 도시가 실제 그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시개발과 행정에 대한 보다 좀 확고한 철학과 행정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아나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브랜드 교체 사업에도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이미지가 바뀌면은 실제 그거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디자인 개발비 말고도 뭐 가로등이나 맨홀, 각종 표지판 등 그 주요 시설물에 새로운 이미지를 입혀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또 그 교체 비용이 따라오겠죠. 예. 하지만 대전시는 그 이 교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산하고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한번 바뀌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산 낭비도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에 대해 그 대전시 관계자는 그 사용 가능 연한이 초과된 것들에 한해 일부 교체할 계획이다 뭐 이런 해명은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디에 붙여놓을 디자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이제 보기 좋은 디자인 말고 슬로건에 걸맞는 대전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8월 2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스남 금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일은 두 분 토론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바른미래당 대전시당 남충희 중구 지역위원장 그리고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위원장 두 분과 함께 현재의 이 정치 상황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이고요. 5시 엔데스남 또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이 되죠. KBS 대전 라디오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YTT라고 정해봤습니다. YTT요? 네네. 어떤 약자입니까? 네, 어제를 뜻하는 yesterday, 그리고 오늘을 뜻하는 today, 그리고 예. 내일을 뜻하는 tomorrow의 약자입니다. 예.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사시면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중 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 중요하죠. 어제가 있어야 오늘이 있는 거고요. 오늘을 잘 살아야 또 내일이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할 텐데요. 예. 그런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한 곳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다른 곳을 좀 등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시간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생각만 하면 자칫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나만의 착각에 빠질 위험도 있다는 게 문제겠죠. 예. 그리고 만일 그 대상이 행정을 집행하는 정책 담당자라면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 대전이 전국적으로 주목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993년입니다. 대전 엑스포인데요. 이 대전 엑스포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열린 규모가 제법 큰 국제 행사인데다가 행사 기간만 3개월이나 됐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갔었습니다. 당시 대전 엑스포장을 찾았던 누적 방문객 수만 1,40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의 연간 관광객 수가 약 6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걸 예. 이제 3개월로 환산하면은 뉴욕 방문객 수와 거의 맞먹는 사람들이 대전을 찾았던 것입니다. 예. 왜 갑자기 대전 엑스포 얘기를 하는 건지요? 정말로 대전 엑스포로 인해 가지고 대전이 많은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그렇죠. 그 예. 아나운서께서나 저나 대전 엑스포를 이제 겪었던 세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좋은 추억이 있겠지만은 이를 직접 겪지 못한 세대들에게 대전 엑스포는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글쎄요. 예. 대전 엑스포 안 다녀간 사람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국제 행사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대전 엑스포 그냥 요즘 열리는 엑스포 정도? 근데 엑스포가 워낙 요즘은 그렇게 크게 국제 행사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요. 얼마큼 큰 행사인지는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전 엑스포가 열렸던 1993년에 태어났다면은 한국 나이로 벌써 20대 후반입니다. 예. 그리고 만일 이제 대전 엑스포 이후 이게 이제 잘 보존되어서 그 감동이 좀 지속됐다면은 어느 정도 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대전 엑스포는 행사 종료 후 이제 각가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고 엑스포 과학공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폐허처럼 장기간 방치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엑스포 이후 세대들에게 대전 엑스포는 그리 이제 좋은 기억으로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전시가 대전 마케팅 공사와 함께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SNS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 상품들을 제작, 판매, 그리고 이제 꿈돌이 서체 배포 등을 기획 중이라고 하는데요. 마케팅 공사 측은 대전시와 협의해 관련 예산 확보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꿈돌이를 다시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꿈돌이가 뭐지? 이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전시가 이 꿈돌이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도와 이제 상품 제작 시 기대 효과 등을 좀 미리 살피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대전 엑스포는 대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30년이나 가까이 지난 일이죠.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1992년에 올림픽을 열었다고 해서 바르셀로나가 올림픽의 도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대전 엑스포보다 바로 1년 앞서 훨씬 규모가 큰 종합 엑스포를 개최했었던 세비야를 엑스포의 도시로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보여주기식으로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그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보다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의견 듣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은 마치 88년 서울 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이 호돌이를 다시 홍보용으로 쓰겠다 이런 발상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참고로 보면은 얼마 전에 했던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무엇이었는지 기억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참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참 궁금합니다. 예. 가끔 호돌이는 예능에 등장하더라고요. 웃음의 소재가 됐습니다. 네. 예. 다음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진실과 카더라 사이로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의 문화예술계가 한바탕
사실상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 산하문화예술기관장 2명이 그 선임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의 미술관 관장직에 응시한 이후 이제 탈락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 문화예술계가 예술계 분노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역 복수의 언론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대전 충청 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 인사들이 대전시 산하기관장을 이른바 이제 스펙 쌓기용으로 여긴 결과다라면서 강도 높은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무책임한 그런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언론에서는 대전시 산하문화예술기관장 A씨와 B씨가 지난 6월 관장 공모를 진행한 경기도 미술관 공개 채용에 각각 응모한 사실이 지역에 퍼졌다는데 A씨는 지난해 9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임기를 부여받았으며 B씨는 지난 1월 관장으로 취임해 임기를 지낸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더욱 창피스러운 것은 이들 모두 1차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며 지역 수준을 더욱 격하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그 지역 문화예술계의 반응도 전하고 있는데요. 한 연극계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대전 문화예술인들이 느끼는 그 창피함과 모욕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하다. 그저 화려한 경력이 필요했던 것이라면은 지금이라도 지역을 떠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반응도 보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는 여기 이니셜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해당 기관장 2명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인들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될 때 그 A씨, B씨 등 익명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의혹 제기를 할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 등을 우려해서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당 당사자들이 워낙 완강하게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한 정정보도 요청 및 법적 대응 등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 전달 차원에서 일단 두 인사들의 실명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 문화예술계와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이 인사들의 이제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대전 문화재단 박만우 대표이사이고 다른 한 명은 선승혜 대전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먼저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대전문화재단 박만우 대표는 명백한 허위 보도이며 그 해당 기자와 언론사의 정정 보도 및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과와 정정 보도가 없다면 명예훼손 등의 그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희 5시엔 대사남과의 통화에서도 그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할 생각도 없다. 경기도 문화재단 측에 본인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장 그 선승혜 관장 역시 통화에서 왜 이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주어진 임기 5년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고 해당 기사에 대한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청했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경기도 문화재단 측에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인사들에 대한 공모 여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범위에 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에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지원을 했냐 안 했냐 확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개인 정보상의 이유 때문에 정보 공개에 좀 제한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박만우 대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문화재단에 본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미 공문으로 접수한 상태라고 하고요. 조만간에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공모를 했다고 하면 현재 자신의 그 재직증명서라든지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근거가 남아있을 텐데 현재 두 기관에는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팩트체크가 또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